따따르다 따따따따따르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어서오소. 사일남 송선생이라 하오. 먼 길 찾아오시느라 고생했소이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소. 오늘의 사연은 예비신랑이랑 친척 누나랑 한 침대에서 같이 자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하오. 그러면 시작하겠소. 안녕하세요. 수도권 사는 20대 여자입니다. 옷 하나 한글 틀린 건 이해해 주십시오. 주관적인 입장이라는 것, 컴퓨터 작성이라는 것도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아무리 곱씹어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서 글을 씁니다. 지금은 파혼한 지 한 달 좀 넘은 상태입니다. 제가 뒤끝이 심해서 헤어진 지 시간이 좀 지났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씁니다. 일단 예비신랑과 저는 2년을 넘게 만났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곧잘 해답을 빠르게 차단해서 당황하면서 멍 때리고 있는 저를 진정시켜주고 무엇보다 되게 듬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비신랑 침대에 헤어롤이 있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헤어롤 많은 법도 모르는 애가 헤어롤이?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예비신랑을 A라고 하겠습니다. 나 궁금한 거 있어. 사진에 헤어롤 이거 뭐야? 친척 누나 건데? 친척 누나께 왜 침대에 있어? 같이 자니까 있지. 잠깐만. 나 잠깐만 생각 좀. 이게 잘못된 건가? 이해 못하겠는데 다 컸는데 같이 잔다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잤었고 지금도 할머니 댁 가면 같이 자는데? 나도 어렸을 때는 같이 잤는데 지금은 남동생이랑도 같이 안 자. 같은 공간에서 잘 일이 있으면 나는 소파, 동생은 바닥 이런 식으로 자. 같이 자는 거 남사스러워. 내가 떳떳하니까 너한테 말하는 거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이게 문제가 된 적도 없어. 아니 근데 방이 3개라는데 왜 같이 자? 침대가 하나고 다른 방들은 잡동사니가 있고 좁아서 잘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방에 침대를 2개 넣을 공간도 안 나와. 친척 누나라는 걸 명확하게 밝혀달라 했고 같이 밥을 먹던 다른 방법으로 증명을 해달라 했지만 그의 입장은 우리 사이의 관계 유지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없고 그 누나는 대인기피증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번 의심이 드니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커졌고 그 문제로 자주 싸웠던 와중에 일하는 팀장님이랑 식사와 함께 업무 이야기를 한다면서 다른 지역을 간다는 날이 있었습니다. 벚꽃 사진과 여자 얼굴은 안 나왔지만 누가 봐도 여자 오신 사람과 밥 먹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인스타를 몰래 훔쳐본 거라서 따지지 않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인스타에 초콜릿 사진이 있었고 다른 지인이 땡땡 누나 고생했네 라는 댓글을 보고 왜 초콜릿 사진을 보고 여자 이름이 나올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것 또한 몰래 본 거라 참았습니다. 이 문제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있었고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제가 여러 번 헤어지자 했다가 너무 좋아서 사과를 하고 다시 만나자 해서 이런 식으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했습니다. 데이트를 가서도 남자가 혼자 사진을 찍으면 또 데이트 아닌 척 하고 글을 올리겠구나 라는 식으로 의심이 들었고 데이트를 망친 날 완전히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는 걸 어머니가 알게 되면 집착이 시작된다고 저희가 사귀는 걸 티를 안 냈습니다. 전화도 트라우마로 싫어한다고 잘 안 했었고 한 번은 자기가 노력한다고 전화를 했는데 제가 서운한 티를 팍팍 티내면서 짜증을 냈죠. 상처받은 예비신랑은 다시 전화를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헤어지고 제가 또 매달렸습니다. 잘못했다고 한 번만 만나달라면서. 하지만 예비신랑은 우리가 안 맞는 거라고 자기는 전 여친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 자기랑 엇갈렸다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던 중 제가 친구에게 벚꽃 사진을 보여줬었고 친구는 그 애가 간다는 지역이 땡땡섬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멘탈이 깨지기 시작했고 인스타를 뒤질 수 있는 한 다 뒤졌습니다. 그 와중에 같이 사는 분으로 추정되는 여자분을 찾아 친구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게시물이 없었고 며칠 지난 후 갑자기 게시물이 우르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화나는 게 A와 관련된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여자분이 5일 전에 찍은 셀카 뒤에 있는 침대도 그 위에 있는 인형들도 A의 프로필 사진에 있는 거고 무드 등도 똑같고 결정적으로 음식 사진과 태그가 남자친구 이벤트였습니다. A가 이사 오기 전 지역도 해시태그가 있었고 지금도 같은 지역에 살고 있더라고요.
제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 오해일지 몰라도 너무 화난 저는 그 여자가 제 존재를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A집에 스티커 사진을 보냈었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신고하겠다고, 안 그래도 겁 많은 친척 누나가 신고하겠다는 거 자기가 말려놓은 상태라면서 자기 물건도 안 돌려줘도 된다는 A를 무시하고 한 번 더 밤에 찾아갔습니다. 집에 불이 켜져 있었는데 벨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조차 없길래 A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제 물건 돌려달라고, 니네 친척 누나 볼 마음도 없으니까 제 물건 밑으로 빼달라 했었고, A는 다음에 돌려주겠다, 자기 준 거 아니었냐, 자기가 돈 주고 고쳤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다 여차저차 다음날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스타 내용을 인쇄해서 갔었고 하나하나 보여주며 따졌습니다. 모두든가 침대 인형 사진이 올라온 사진들을 보여줬는데 그게 자기 집인지 그 여자 집인지 어떻게 아냐 했었고, 그 사람은 전 여친인데 왜 그런 사진들이 올라왔는지 자기도 당황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초콜릿 사진에 있던 땡땡 누나 고생했네 라는 댓글은 그 지인과 누나 A는 다 같이 아는 사이고, 자기도 모르지만 누나가 그 지인에게 초콜릿을 만든다 했지 않았겠냐고, 자기가 그 사진을 올렸으니 당당히 그 누나 이야기가 나온 거라면서, 그리고 가족끼리 초콜릿 주지 않냐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 정말 제가 다 오해인 건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지인이 다른 댓글에 보고 싶다 땡땡 언니 이런 식으로 달고 A는 우리 보러 와 연락해봐 이런 식으로 올린 글들이 다 같이 아는 사이니까 그런 거라고 말하는 와중에 그 여자 인스타에 A와 관련된 사진이 하나 더 올라와서 제가 화를 내면서 따졌습니다. 전 여자친구라기에는 너랑 관련된 글이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냐고 하니 이게 자기가 준 건지 어떻게 아냐고 되려 따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자기가 저였어도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마음이 있던 저는 다 믿고 싶었고 제가 정말 오해한 것 같아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A는 카톡을 캡처한 글을 보냈었고 전화로 전 여자친구에게 욕을 하면서 사진 지우라고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사촌 누나도 증명관계 뗄 수 있냐라는 카톡이 왔고 뗄 수 있다는 내용과 사촌 누나 맞냐길래 맞다 했다라는 카톡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진짜 저거 보고 미안해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오해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내가 오해한 거 알고 나니 미련이 남고 그 문제가 아니었으면 싸우지 않았다, 다시 만나자, 미안하다 계속 집착했었고 A는 그냥 우리가 안 맞는 거라고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미련이 많이 남았던 저는 정말 미련 남는다, 다시 만나자 졸랐고 A는 누나가 마음이 괜찮아질 때까지 연락은 하겠다, 하지만 너를 다시 만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제 미련이 사라지면 떠나겠답니다. 자기는 지금 자기한테 잘해주는 여자가 있다면서 캡처해서 보내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 만나지 말라 했고 A도 자기는 지금은 다른 사람 만날 마음이 없고 네가 미련이 없을 때까지 다른 사람을 만나지도 먼저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이어가던 중에 지쳐버린 제가 그냥 다 차단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끊고 완전히 끝내겠다고 한 지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너무 보고 싶다고 한 번만 만나자고 보냈지만 차단당해서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헤어졌다는 거를 받아들였는데도 자꾸 의구심이 듭니다. 정말로 친척 누나인데 제가 오해를 한 걸까요? 잘 지내다가도 한 번씩 당한 것 같은 묘한 분노가 들고 친척 누나인 걸 이해를 못하고 걔 말대로 의심병인 건지, 정말로 친척 누나와 같은 침대에서 자면서 생활하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까? 오늘의 사연은 남편 소개시켜준 친구가 시집살이 한다고 저한테 화풀이해요 라는 이야기라 하오. 그러면 시작하겠어. 어이가 없어서 정말 당황스러워요. 친구들 모임 나갔다가 썽질나서 도중에 집에 왔습니다. 하소연 좀 해볼게요. 친구 A와는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고 옆집에 살아서 워낙 허물없이 친하게 지내고 집안 사정은 잘 알고 지냈습니다. 지금도 제일 친하게 지내는 친구고요. A 결혼식에서 제가 부케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남자친구 없어도 받았고 그걸 본 A 남편 선배가 소개시켜달라 해서 만나고 사귀다가 저도 결혼하게 됐어요. 제가 3년 가까이 연애하고 결혼한 지는 1년 정도 됐는데요. 연애할 때는 정말 잘 지냈습니다. 하다못해 A가 아이 낳을 때 저희가 시트 돌아가는 좋은 카시트도 사줬고
결혼할 때 소개시켜줘서 고맙다고 좋은 옷 해입고라고 상품권 100만원도 줬어요.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남편이 위치상 잘 산다는 좋은 동네는 안 살아요. 남편끼리 친해도 가정 형편까지는 다 알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남편도 평소에 알뜰한 편이었고 만나 뵀던 시댁 부모님도 그렇고 생각도 못했는데 시댁이 좀 부유하시더라고요. 결혼하면서 작은 상가 건물을 공동 명의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단도 많이 해드렸는데 너가 예뻐서 주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시며 너희 비상금으로 쓰던지 하라고 많이 돌려주셨습니다. 여태 결혼해서 힘들다고 거의 외식하고 제 생일만 손수 차려주셨고요. 첫 번째로 시댁 집들이부터 하게 됐는데 고생하고 고맙다고 그 다음 집들이부터는 저 힘들다고 시어머님이 음식해서 가져다 주시고 하십니다. 제 친구들 집들이 할 때 음식을 가져다 주셨는데 친구들이 일찍 도착하면서 보게 됐고 다들 시집 잘 갔다고 부럽다고 했어요. 사실 그동안 모임에 6명 중 A랑 다른 친구 하나가 시집살이를 많이 당하면서 하소연을 많이 하던 편이라 시집에서 잘해주신다는 얘기는 잘 안 했습니다. 애들도 대충 시집살이 당하지는 않는구나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뵙게 되고 하면서 잘 해주셔서 부럽다고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A가 너 나 아니면 그런 남편을 어떻게 만났겠냐면서 얘기해서 고맙다고 덕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후에 추석에 저희 부모님이랑 해서 같이 식사하자고 하셔서 연휴 전날 양가 부모님이랑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 자리에서 시아버님이 우리는 뭐 제사 지내지도 않고 명절은 휴가니 잘 쉬자는 주의라 이렇게 식사 한번 하시는 게 어떠시겠냐고 하셨습니다. 저희 집도 큰 집이랑 사이가 안 좋고 어차피 제사도 안 지내서 어디 안 가고 당일에 먹을 명절 음식만 간단하게 해서 먹고 끝이거든요. 남동생도 아직 결혼 안 했고 당분간 할 생각도 없어서 괜찮다고 그래서 저희는 명절 전날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한잔하고 끝냅니다. 다음날부터 놀러가거나 집에서 쉬거나 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A 남편이 알게 되었고 모임에서 친구가 얘기해서 친구들도 다 알면서 다들 부럽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언젠가부터 A와 둘이 연락은 잘 안 하게 되고 단체방에서만 얘기하고 하면서 좀 서먹해진 것 같았어요. 다른 한 친구가 연락해서는 A가 자기는 시집도 별로고 남편도 중간 역할을 잘 못해서 너무 힘든데 저만 좋은 남편에 시댁 잘 만나서 잘 사는 것 같다고 짜증난다고 했다면서요.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자기 힘든 거 화풀이 대상이 너가 된 것 같은데 어떡하냐며 얘기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동안 여기저기 다 쓰지 못한 A의 많은 말에 상처를 많이 받았던 터라 알고 있다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안 만났었는데 한 친구 아이가 이제 돌인데 그냥 넘어가기가 뭐해서 선물 사서 잠깐 커피만 마시기로 하고 만났습니다. 저는 친구 거 바디 오일이랑 마사지 하는 거랑 아이 거 여름 원피스와 밀짚 모자를 사서 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거의 아이를 낳았고 저는 아직인지라 회사 동료한테 물어보고 고민해서 샀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들 잘 샀다고 하고 친구도 돌잔치 한다고 살 뺀다고 했지만 다 못 빼고 살도 처져서 고민이었는데 고맙다고 했는데요. A만 아직 애가 없어서 모른다면서 계속 은근 돌려까기 시작하더라고요. 적당히 대꾸하면 그만할 줄 알았는데 계속하고 친구들도 점점 제 눈치 보면서 그만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만할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으니까 그만하라고, 마음에 안 들면 바꿔도 되게 교환증 넣어놨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바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넌 돌된 아이 데리고 안 그래도 코로나로 외출하기 힘든데 뭘 가서 교환해라 하냐면서 생각 없다고 또 트집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너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리고 네 선물이 아닌데 왜 네가 계속 트집이냐고, 당사자가 아닌데 네가 왜 이러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A가 어떻게 마음어린 충고를 그렇게 모함하냐면서 성질내기 시작하는데 뭐가 그렇게 잘나서 성의도 무시하냐면서 소리 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더는 들어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친구들한테 나 때문에 분위기 망쳐서 미안하다고 내가 빠지면 될 것 같다고 하고 A한테는 너는 네 행동을 생각해보고 연락하라고, 연락 없으면 앞으로는 나도 너 볼 생각 없을 것 같다고 하고 집에 왔습니다. 저는요
좋은 시부모님 만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자랑하거나 의시된 적도 없으며 하다못해 A나 친구들이 알게 되어 자랑하고 싶어도 그냥 그렇게 됐다 아니면 축소해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순간 이 모임은 A 때문에 불편해져서 얘기도 잘 안하고 했거든요. 친구 한 명은 네가 이해하라면서 기분 풀라고 연락이 왔고, 다른 친구는 걔는 요즘 왜 이렇게 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다고, 자기도 기분 나빠서 금방 나왔다고 조만간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 모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러다 남편들도 틀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나서서 뭘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추가입니다. A랑 저는 초중학교 동창이지만 2명은 A랑 고등학교까지 나왔고 나머지 2명은 저랑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엄마들끼리도 모임이 있고 A랑은 가족끼리도 친해서 아직도 친하게 지내고 연락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질투 많고 샘 많은 A의 성격은 잘 알고 있었고 저는 그래라 하고 여태 지낸 건데 결혼하면서 도가 지나치게 너무 힘들게 해서 저도 지쳐있던 상태였어요. 화가 나기도 했고 평소에 A가 판을 즐겨보는 거 알고 쓴 겁니다. 논란이 되는 시집들 다 모아놓은 게 우리 집 같다고 보라고 해서 저도 알게 되었거든요. 안 그래도 읽었는지 연락 와서는 대학교 입학하면서부터 너는 어려움 없이 풀리는데 자기만 낙오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다며, 엄마도 자꾸 너랑 비교하고 너가 너무 싫었다면서요. 나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심술나서 못되게 말하고 혼자 후회하고도 만나면은 배알이 뒤틀려서 못 살겠고 그랬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수능을 잘 봐서 원하는 곳에 가게 되고 아빠 사업도 잘 풀려서 이사가고 취업도 바로 되고 힘들다고 아빠가 작지만 가게도 하나 차려주셨거든요. 근데 저도 학교 다니는 내내 한눈 안 팔고 공부했고 졸업하면서 자격증 따서 취업한 거고 일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자가 면역 질환도 오고 하니 그만둔 거예요. 저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A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얘기 듣고 나니까 저도 참 허무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들끼리 같은 특수한 직종이라 정보 교환도 하면서 친하게 지내서 자주 봅니다. 얘기하다 보면 저희 부부가 시부모님이랑 여행 갔다 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했나봐요. 시부모님이 전액 지원해주시고 가서도 내내 같이 다니거나 하는 건 아니고 따로 시간도 보내고 하니까 편해서 갔다 온 거거든요. A네는 시부모님이 같이 여행 가고 싶어 하시는데 A네가 비용을 다 내야 하고 가서도 한식만 찾으시고 불만만 얘기하니까 A가 가기 싫다고 했나봐요. A 남편은 저는 잘 가고 한다는데 도대체 너는 왜 그러냐 하면서 비교하니까 비슷한 걸로 많이 싸웠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A는 혼자 계속 저에 대한 악감정을 키워나갔나 봅니다. 알겠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나 때문에 너 인생이 불행해질 필요가 없으니 나 신경 쓰지 말고 살라고 해줬습니다. 진작에 털어놨으면 서로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네요. 같이 화내주시고 신경 써주신 분들 감사. 오늘의 사연은 신혼집에 남편과 살고 있는 내연녀,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라 하오. 그러면 시작하겠소. 저와 남편은 2년 반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가족 왕래도 잦았는데 어른들에게 잘하는 그 싹싹한 모습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변할지 그 당시엔 정말 생각도 못했죠. 그땐 세상이 핑크빛이기만 했고 결혼하면 정말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자신도 있었습니다. 저는 타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19년 10월 마지막 주에 남편 직장과 시댁이 있는 지방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보다 먼저 19년 6월에 전세금 대출 때문에 남편이 원해 혼인신고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들 해주시는 혼인무효 소송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상간녀는 그 전부터 신혼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드린 혼수로 밥도 해먹고 잠도 자는 등 결혼식 3일 전까지도 상간녀는 제 신혼집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11월 초에 신혼집에 들어가서 살았고요. 그 후 12월 중순에 외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결혼식 올린 지 얼마 안 됐던 어느 날 저랑 남편이 카페에 가서 나란히 앉아 있는데 옆에 있던 남편 폰에 잠깐 눈길을 주었을 그 타이밍에 카톡 대화 내용에 하트와 애칭 같은 것이 뜨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애칭이 뭐냐고 물어봤었고요.
알고 보니 그 여자의 애칭이었고 그 당시 저한테는 친구를 그렇게 저장해 둔 거라고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친정엄마가 저희 동네에 오셔서 셋이 마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장을 보는데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고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받아? 하고 물었더니 친구라서 나중에 받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둘이서 같이 있는데 또 그 이름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화장실 다녀온다면서 나가서 그 전화를 받았고요. 그때부터 이상한 느낌에 남편 잘 때 만난 지 2년 반 넘어서 처음으로 휴대폰을 봤네요. 그렇게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 핸드폰에 제 남편 번호가 제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3년 만났다는 남자친구에게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알게 된 첫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손발이 떨리고 정말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 다음날 남편이 잘 때 카톡 대화 내용을 제 메일로 얼른 보내서 거실에 앉아서 혼자 다 읽어보았어요. 손발이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느낌이 이런 걸까요? 정말 더한 내용이 많지만 일부만 첨부하겠습니다. 상간녀를 A, 남편을 B로 하겠습니다. 우리 집 TV 들어왔대요? 응, 들어왔대요. 아, 와이프 내일 간대. 오늘 좀 가지. 침대 달라 하자. 찝찝하긴 한데 발밑 부분이 따뜻하게 닿아서 좋아. 나도 뺏어가고 침대도 달라 할 거야? 욕심쟁이네 우리 땡땡공주. 집 먼저 올라가 있어. TV 보고 있어 여보. 반신욕하고 나와. 내 새끼들, 제가 드린 혼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잘 있네. 옷은 안방에 있어 여보. 어머님이 꽃 보고 뭐라 생각하셨을까? 괜찮아, 그냥 하나 갖다 놨나 보다 하겠지. 네 아내는 피임약 먹어? 땡땡아, 나 피임약 먹어야 할까? 왜? 아내 해서 걱정돼서. 아, 사후 피임약 먹어야 될걸? 달콤한 당신 입술 빨고 싶다. 여보 거니까 언제든지. 그래, 항상 설레게 다가가 줄게. 언제나 정신 못 차리게 해줄 거야. 절대 네 와이프랑 헤어지지 마. 그러니까. 왜 자꾸 헤어지지 말래? 요즘 유부녀님들과 대화하는데 많은 걸 깨닫고 있어. 결혼은 여자 남자가 아니라 가족이야. 여보가 나 정신 못 차리게 할 때 나 너무 행복하고 미쳐버릴 것 같아. 가족도 아니야. 그냥 동료야, 동료. 땡땡아, 그거 아니? 내 가슴에 아직도 네 자국 있는 거. 아, 진짜? 이번에는 왜 이렇게 오래 가지? 뭐 먹었어? 집에서 가져온 것들 그냥 냉장고에서 꺼내 먹어. 진미채볶음, 멸치볶음 같은 거. 걘 뭐 안 해? 아니, 이런 것만 먹고 뭐 어떻게 일을 해? 아, 스트레스. 몰라, 그런 것만 주는데 어째? 아니, 된장찌개나 뭐 그냥 마른 반찬만 먹어? 아니, 낮에 뭐 해? 몰라? 빨래하고 청소하고. 일하는 사람 피곤하게 왜 오래? 김치도 다 너 혼자 들었을 거 아니야. 엑스라지만 남았어. 후드티. 여보 거는 스몰. 걔 스몰 입혀봐. 안 그래도 입혀봤어. 이 외에도 같이 자지 마라, 뽀뽀도 하지 마라 등등. 실제로 저희 부부는 둘만의 만남이 시작된 7월부터 신혼생활 내내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12월 중순에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없었던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아시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실까. 제가 겪은 이 감정을 부모님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한 달 반 만에 이혼한다고 하면 쓰러지시는 건 아닐지, 그리고 혹시나 그냥 지나가는 바람인데 잊고 살라고 하면 어쩌지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친정 부모님께는 말씀 못 드렸지만 시부모님께 남편 좀 잘 잡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12월 중순 시어머님 생신 자리에서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증거를 본 게 아니라 아직은 아들을 믿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머님, 그게 팔이 안으로 굽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증거가 담겨있는 제 핸드폰을 뺏어서 신혼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 모습을 보시곤 정말이구나 하시더군요. 저는 집으로 곧장 따라갔고 전화를 드려 저희 부모님 생각하면서 그냥 잘 지내야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저한테 그래, 같이 살기로 했으면 부모한테 도리는 해야 된다고 하셨고요. 결혼 전에 뭔가 촉이 있었으면 결혼을 왜 했냐고 도리어 저한테 물어보시는 시어머님이셨습니다. 그 후 전화를 또 하셔선 둘이 잘 지내니? 하셔서 네 라고 답했더니 꼴배기 싫다고 밥 안 차려주는 건 아니지? 하시던 시어머님. 제 폭탄 발언 때문에 올해 생일이 최악의 생일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시어머님. 저는 그렇게 4개월을 참고 버텼습니다.
덕분에 불면증과 우울증을 얻었고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올해 4월쯤 정말 이러다 죽겠다 싶어 살고 싶어서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 집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모여서 얘기하는데 그 와중에도 나타나지 않는 남편. 전화에서는 조용히 짐만 싸서 가라고, 우리 부모님 건들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마지막 경고라고, 자살까지 할 거라고 욕하면서 전화를 끊더군요.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시어머님은 저에게 나라고는 섭섭한 게 없는 줄 아냐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먼저 살갑게 연락 잘했냐면서. 그래서 저는 바람난 거 알았어도 아내의 도리는 했다, 밥도 차려주고 청소 빨래도 다 하고 도시락도 싸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참다가 이 글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어젯밤 5월 25일쯤 남편한테서 전화 문자가 수없이 왔습니다. 맘카페에 올린 글 뭐냐, 자기만 괴롭히면 됐지 왜 가족과 그 여자를 건드냐면서. 다 죽이겠다는 거냐고, 돈도 다 주지 않았냐며, 끝난 일인데 왜 이러냐며 언급 그만하고 글을 내리라고 합니다. 친구가 글을 봐서 자기한테 알려줬다 했는데 과연 누가 알려줬을까요? 상간녀 사생활 인스타 계정에 있는 스토리를 몇 번 봤더니 상간녀가 흔적이 남은 걸 보고는 저 보라는 듯이 얼쩡 노놉이라고 프로필에 남겨뒀더군요. 이 글이 올라온 걸 알게 된 지금은 다시 예전으로 변경해뒀더라고요. 이 글도 보고 계시겠죠? 남편에게 온 전화, 메시지에 답을 안 했더니 아침에도 전화하고 저희 엄마한테도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어머님 상황 모면하라고 연락드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요. 글쎄요, 부모님이 저를 데려온 이후 2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사죄하러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 하나조차 하지 않더니 상황 모면이 아니라고요? 반성은커녕 모든 연락이 야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야라고 하라고. 오히려 제가 유책 배우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올렸던 글대로 시아버지와 남편 모두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시어머니는 시동생과 프랜차이즈 식당을 하고 있고 내연녀는 꽃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혼이 마무리되지는 않았는데 저는 지금도 약이 없으면 하루 2시간도 잘 수가 없고 울다가 기절하기도 몇 번을 반복하고 링거 맞으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카톡 프로필에 카페에서 찍은 행복해 죽겠다는 표정의 사진을 올려놓고 그 여자 계정에 똑같은 카페 사진을 올리고 기만하고 있어요. 제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저만 빠져주면 되는 걸까요? 제가 왜 이혼녀 타이틀을 달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시조카를 키우는 아주버님 댁의 충격적인 육아 방식이라 하오. 그러면 시작하겠어. 2돌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조카들 육아 문제에 시어머님이 자꾸 저를 끌어들이려고 하시는데 고민이 너무 되어서 조언을 좀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아주버님 댁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큰아이는 8살 아들이고 작은아이는 3살 딸아이예요. 그런데 두 아이 모두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큰아이는 8살인데 여태 말을 아예 못합니다. 엄마 아빠 소리조차도 못해요. 주변에서 다들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큰 병원에 가보라고 참 많이도 얘기했다는데 아이가 6살이 될 때까지도 부부가 둘 다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저냥 동네 언어치료 정도로만 다니다가 결국 8살이 된 올해에 학교 입학을 앞두고 겨우 큰 병원에 가서 자폐 판정을 받았다네요. 큰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시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 모두가 참 걱정이 많았어요. 아이 아빠인 아주버님은 육아에 일절 관심이 없고 아이 엄마인 형님은 전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육아에 소질이 없달까요? 관찰력이 부족한 건지 미련한 건지 아이가 그냥 언젠가 말하겠지 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방치를 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아이를 하루 종일 TV와 핸드폰에 노출시키고 식사 대신 과자를 달고 살기도 하고요. 아이가 잠도 항상 새벽에 1시나 돼야 잠이 듭니다. 재우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부부 둘 다요. 상호작용이 되지 않으니 당연히 통제되지 않겠죠. 어쩌다 기념일에 외식이라도 함께 하게 되면 전쟁통이 따로 없답니다. 결혼을 안 한 미혼 아가씨가 통제 안 되는 조카들 부끄러워서 가족 외식에 참석하기 싫다 할 정도니까요. 아무튼 두 부부가 육아에 있어서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문제가 있어요. 둘째는 심각한 저체중이에요. 3살, 정확히는 28개월 된 아이의 몸무게가 9kg랍니다. 9kg면
돌 이전 아이들 몸무게거든요. 살이 안 찌는 이유는 하나예요. 밥을 안 먹습니다. 대신 여태 우유병에 분유를 먹어요. 소아과에서도 분유를 끊어야 밥을 먹는다고 얘기했다는데 형님은 아예 분유를 끊어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모든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조카들과 제 딸아이를 비교합니다. 저희 딸이 딱 평균치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보니 특히 시어머님이 저에게 자꾸 형님에게 육아 조언을 하라고 강요하십니다. 네가 큰애한테 분유 끊고 밥 좀 먹이라고 말 좀 해라. 애들 밥을 어떻게 먹이면 되는지도 알려줘라. 큰애 병원을 알아봐서 같이 가줘라 등등 자꾸 육아 조언을 하라고 전화하십니다. 저도 같은 아이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 아주버님과 형님이 육아하는 방식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게 너무 잘 보여서 정말 답답하긴 하지만 그걸 제가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 조언을 남편에게도 미뤄봤는데 결국 그 조언 때문에 남편과 아주버님이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 남편은 일절 얘기를 하지 않게 됐고 그래서인지 어머님이 저에게 더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머님께 저는 절대 얘기 못한다. 100% 기분 나빠할 거다. 차라리 어머님이 얘기를 하시는 편이 낫다. 라고 꾸준히 받아치고 있긴 합니다만 뭐 안 먹히긴 하지만요. 이 상황에서 제가 현명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정말 큰아이 자폐치료를 할 수 있게 병원도 같이 가주고 작은아이가 밥을 잘 먹을 수 있게 반찬이라도 해다 날라야 합니까? 일단 아주버님 내외 지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버님 좋은 회사에 수년간 잘 다니면서 승진도 척척 돈도 잘 벌어오고요. 형님은 공대 나와서 지역 제일 큰 중소기업 다니다가 아이 낳고 퇴사했거든요. 정말 둘 다 육아 문제만 아니면 누가 봐도 지극히 정상인 사람들이니 더 문제예요. 어머님이 저한테 떠넘기는 이유는 아무래도 사는 동네가 같아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사가자고 얘기해놓은 상태예요.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니 남편도 그래 차라리 피해버리자고 동의해줘서 이사는 올해 안에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왜 형님한테 말을 못하냐는 의견이 있는데 그거는 혹시라도 아주버님 내외가 이혼이라도 한다고 할까봐 어머님이 몸을 많이 사리십니다. 어머님의 언니이신 이모님 아들 내외가 고부 갈등으로 이혼하는 걸 보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러다 형님 내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될 판이에요. 아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가 아동 관련 기관에서 전문가로 일을 하십니다. 그건 엄마 직업이고 제 직업이 아닌데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잘 아시니까 저도 다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더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아무래도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그 집 상황에 대해 정말 누구보다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돈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관계이고 그 집 부부가 워낙 조언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편이다 보니 전문가적인 조언을 해주기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요. 자폐 치료로 유명한 병원 정보나 치료 과정, 국가 지원 같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은 저를 통해서 그동안 충분히 전하긴 했습니다. 저도 초반에는 저건 방임이고 일종의 아동학대라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들에게 정말 두 부부가 엄청 끔찍합니다.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자폐라는 걸 인정 못하고 아이가 분유 뺏으면 너무 우니까 마음이 아파서 그냥 분유를 줘버리는 TV 많이 보여주는 것도 그런 맥락이고요. 참 멍청하고 한심한 상황이죠. 그게 아이들을 망치고 있는 건데 아이들이 우는데 그럼 어떡해?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의 육아. 처음엔 저도 작은아이 홍삼도 사줘보고 큰아이 자폐에 도움이 될 만한 교구들을 사줘보고 했는데 저의 노력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이제는 신경 안 쓰려고 일부러 연락도 잘 안 합니다. 같은 동네라 마트나 병원을 오가면서 마주치게 될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아 형님 잘 지내셨어요? 그럼 들어가세요 하고 지나치는 수준으로 약간 피하면서 지내고 있네요. 어머님에게는 일관된 태도로 응할 생각입니다. 저는 절대 말 못해요. 어머님이 하세요 하면서요. 형님도 형님이지만 육아에 손을 놓는 아주버님도 참... 초반엔 형님이랑 의견 부딪히면서 육아 방식 놓고 싸우기도 했던 것 같은데 싸우기 싫어서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본인은 출근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종일 아이 보는 건 형님이니까 한계가 있다고 그랬다네요. 그래도 그게 포기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아빠라면요. 참 여러모로 답이 없는 집구석이구나 싶어요. 저는 그냥 하던 대로 쭉 신경 안 쓰는 게 답이겠네요. 넌씨 눈으로 살게요. 저도 아이 키우는 엄마이고 특히 둘째가 우리 딸과 같은 또래이다 보니 사실 안타깝고 참 안쓰러운 마음이 크긴 합니다. 심지어 같은 동네이다 보니 신경을 아예 끊고 사는 게 어렵기도 하고요. 시조카라도 조카이긴 하니까요.
그래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서로가 기분 나쁘지 않을 만한 선에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렸습니다. 형님의 우울증이 의심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제가 남편과 시부모님께 여러 번 했던 말입니다. 살림도 심하게 엉망이고 혼자 술을 자주 먹기도 하고요. 아주버님과 자주 다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형님 친정이 멀기도 하고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친정 부모님을 뵈러 가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 큰아이는 자폐증에 예민한 성격의 둘째까지 혼자 케어하려다 보니 번아웃에 우울증이 온 건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요즘 사람들은 참 나약하다며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잘 이해 못하는 어르신들은 제 말에 동의하지 않으셨고 그나마 상황을 잘 아는 남편이 아는 지인을 통해 상담이라도 받게 말해볼까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손 아래 사람이다 보니 전면에 나서서 챙기기는 아무래도 부담스럽고 남편도 형과 부딪히는 게 부담스러운 모양이에요. 차라리 시부모님이 나서주시면 좋은데 두 분 다 사업을 하셔서 그런지 금전적인 도움 말고는 나서지 않으시네요. 막연히 시댁과 연 끊어라 혹은 친구해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쌈딱 같은 성격이나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시댁과 연 끊는 건 쉽지 않다는 거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알지 않으신가요? 제가 조카들을 떠맡아 키워야 하는 상황도 아니고 혹시나 형님네 부부에게 더 큰 문제가 생기더라도 저와 남편은 정말 그럴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연을 끊을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은 안타깝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정도로 모아지는 것 같아서 일단 저는 그냥 한 발 떨어져서 지켜만 보려고 해요. 첫째 아이는 이미 병원이나 센터를 오가며 치료를 시작했다고 하니 제가 더 이상 도울 일은 없을 것 같고 둘째 아이는 혹시나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아주버님에게 병원 진료를 권하는 정도로 마지막 참견을 해볼 예정이고요. 형님의 우울증 문제 역시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본다고 하니까 이제 아주버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겠네요. 이 정도의 조심스러운 액션에도 혹시나 아주버님이 버럭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땐 정말 손을 뗄 생각입니다. 어머님의 강요 문제도 제가 이렇게 꾸준히 밀어내면 점점 안 그러시겠죠 뭐. 그 집밀에 신경을 끄고 살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죄책감을 많이 덜어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요. 재미있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재미없게 봤다면 구독, 싫어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그럼 이만 물러가겠소. 빠잉!